여성은 전립선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게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나 전립선 검사 받으러 왔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감님들이 보내요. 아, 나 요즘 오줌이 너무 자주 마렵고 오줌로도 덜 넣은 것 같고 자다가 깬다. 그러면 이제 옆에 영감님들이 니는 전립선을 검사 받아야 된다. 갔다 온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할머님들 오셔서 전립선이 없다는 걸 알면 이제 할아버지 혼나시죠. 할머님들이 이제 방광이 노화되면서 방광이 예민해지면 전립선 비대증이랑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은 되게 다른데 이제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배뇨장애는 또 이거 되게 재밌는 영역이에요. 알아두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자, 이번에는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립선염도 전립선 비대증만큼이나 남자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0대, 70대가 되시면 10명 중에 6명, 7명이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걔는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엔 2등입니다. 전립선염은 남자 2명 중에 1명이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전립선염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전립선염도 흔합니다. 사실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위치가 방광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은 바로 회음부입니다. 우리가 항문과 음낭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 부분을 우리가 회음부라고 부르는데 그 위쪽에 여기에 전립선의 위치가 있어요. 전립선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위에서 깔고 앉아 있잖아요. 얘를 깔고 앉은 꼴이 되죠. 머리뼈랑 이런 거와 다르게 골반뼈는 아래가 열려 있어요. 아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압력이 그대로 위쪽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전립선도 세포거든요. 얘는 뼈도 아니고 얘는 세포예요. 얘도 영양분 받아야 되고 얘도 산소 받아야 돼요. 노폐물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뭐냐면 혈액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전립선에는 염증이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현대사회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립선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의 유병률이 지금 굉장히 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앉아있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염은 사실 만성 전립선염, 급성 전립선염, 그 중에서도 또 세균성, 비세균성 이런 식으로 막 나눌 수 있어요. 되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세균의 개입 없이 염증 세포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비세균성, 비염증성으로 생기는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이 만성 전립선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를 합니다. 사실 세균이 전립선염을 일으킬 때는 약간 쉬워요. 왜냐하면 세균은 죽일 수가 있거든요. 항생제로. 이렇게 생활에서 오는 부분으로 전립선염이 발생해버리면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을 많이 앓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료실에서 제일 흔히 접하는 분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특징은 소변까지 참아야 돼요. 오줌을 제때 누지 못하는 것도 전립선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광이 있고 전립선이 있고 요도가 뚫고 내려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뚫고 내려가는 이 요도 위쪽에 첫 번째 괄약근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괄약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립선 아래 위로 괄약근이 2개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방광 안에 소변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얘가 풀립니다. 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방광 안에 너무 소변이 많으면 얘가 이렇게 열려버려요. 근데 얘는 전립선 아래쪽에 있는 이 괄약근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면서 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꼭 잡고 있으면 위는 열리고 밑은 닫혀 있죠. 그럼 고압으로 소변이 내려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느냐? 전립선 안으로 역류할 수 있어요. 전립선 액체가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얘를 이 구멍을 통해서 액체가 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눈에 우리 수돗물 들어가면 따갑죠. 그것처럼 소변이 전립선 안으로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여러분들 휴가철에 한 번씩 차 너무 밀려가지고 운전하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오줌 못 넣은 채로 2시간씩 3시간씩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오줌 누면 며칠 동안 오줌 누면 아프고 오줌 노도 들른 것 같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소변을 억지로 참으면서 발생한 화학적인 전립선염입니다. 자, 그러면 오래 앉아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전립선염 그리고 소변을 오래 참아서 생기는 화학적인 전립선염 이걸 동시에 겪는 사람이 누구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겪게 되죠. 그 이외에는 사무직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 자, 그러면 전립선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시대단 말이죠. 그러면 전립선염은 그러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립선염이 생기면 발기력이 감소할 수 있고 사정 능력, 그러니까 사정 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성욕을 느끼고 이 성욕이 대뇌에서 발생을 해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을 타고 발기 신호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음경에 있는 혈관에서 산화질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음경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게 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척추신경을 타고 이렇게 대뇌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오는데 척추에서 음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전립선을 싸고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로터리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기에 로터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터리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차가 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교통이 원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가 밀리게 되고 신호가 제때 도달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기 신호가 전립선에 질환이 생기면 전립선을 싸고 지나가는 길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오래되신 분들, 만성 전립선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발기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관계 중에 강직도가 떨어지고 그럼 굉장히 놀라거든요. 사람들이 놀라면 이제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그때 사정이 빨라질 수 있어요. 긴장이라는 녀석은 교감신경이고 사정이 교감신경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영 다른 데서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놀랐는데 사정으로 연결돼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정장애, 발기력 감소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전립선염인 거죠. 그러면 전립선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전립선 주변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제가 꼭 일 끝나고 1시간 정도 걸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걸을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하루 매일 1시간을 걷는 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틀에 한 번 정도, 한 번에 30분 정도씩 달리는 게 어떠냐. 그러면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산책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달리기 같은 거를 자꾸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립선 비대증에는 운동이 효과가 없을까? 전립선 비대증에도 사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과 운동이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연구되어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환이라는 녀석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있고 고환이 있으면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얘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골반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계속 오래 앉아있게 되면 골반 내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이 전신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골반 내에 정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남자가 남자로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의 그런 역할이 전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밀려 있으니까 골반 속에 남성 호르몬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전립선만 키우고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멀리 퍼져나가면서 전립선에 대한 자극은 오히려 줄어들고 남성성을 높이는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모두 운동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성기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당뇨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그런 것들이 성기능이랑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의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연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운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무슨 운동을 얼마나 해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연구 결과가 없었어요. 이 운동을 이렇게 이만큼 하면 얼마 뒤에 좋아질 겁니다. 라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립화되고 그게 교과서에 실린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4번, 그리고 한 번에 40분 유산소 운동을 중고강도로 시행을 하면 3개월부터 어느 정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6개월 정도 했을 때 효과를 느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운동량이. 그 정도를 달리면 야, 안 좋아지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일주일에 4번인데 한 번에 40분씩 달리면 40분 달리면 중고강도는 이렇게 옆 사람이랑 간단한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못하고 야, 저녁에 달리기 하고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야, 나는 뭐 짜장면. 이 정도 대화만 할 수 있는 속도로 뛴단 말이죠. 그럼 한 5km 정도 뛰어요. 5km 정도에서 6km 정도를 이틀마다 뛰는 게 쉬운 일이냐? 안 뛰던 사람한테는 되게 큰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꾸준히 했을 때는 만성 성인병에서 시작해서 운동 부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의 질환, 이런 것들, 심지어 이렇게 달리면 피곤해가지고 잠도 잘 와요. 수면도 개선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침 발기도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4번, 그리고 한 번에 40분이다.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환자들에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약만 발기부전으로 왔습니다 하면 예, 여기 비아그라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있습니다. 약만 드릴 때는 저희도 사실 그렇게 기분 안 좋아요. 뭔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약의 존재와 효과를 이미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조금 어떤 사람들은 질려있기도 하고 다른 게 없나라고 막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물으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운동해보세요.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건 나도 몰라요. 이런 대답만 하고 있다가 이 기준이 나오니까 정말 열심히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설명을 정말 이 정도 강도로 한 가끔씩 뒤에 환자분들 없으시고 시간 좀 넉넉한 날은 막 10분, 15분씩 설명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면 3분 중에 1분 정도는 정말 뛰어요. 제대로 뛰고 나머지 한 분은 노력은 하는데 실천하기는 아직 조금 힘든 수준. 한 명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게 빨리 약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3분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설득시켜서 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정말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치료를 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뭔가 치료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국면의 전환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있어요. 걷기는 안 되나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자전거는 안 되나요? 골프는 안 되나요? 이것도 가끔 있습니다. 자, 걷기는 안 되나요? 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걷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이라고 기보다는 활동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부하를 받고 그 부하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제 근육이 성장하고 내 심폐기능이 발달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운동이라는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고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는 정도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숨이 차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심폐기능의 발달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만성 성인병 같은 것들을 이제 상쇄시키고 걔들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수준까지 운동을 하려면 움직임을 만들려면 운동의 레벨로 가야 되고 걔는 그래도 느린 속도라도 좋으니까 달리는 레벨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걷기는 아무 소용이 없느냐? 아까 왜 약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냐 하면 전립선 염이라든지 활동 부족이나 오래 앉아 있어서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는 얘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질환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걷기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욕심을 조금 더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인 거죠. 그런데 빠르게 걷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보라고 부르죠. 헬스장에 가면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러닝머신에 7km를 누르면 남성분들 경우에는 다리 보폭을 크게 하면 이거 걸을 수 있어요. 걸어서도 7km 견뎌냅니다. 저는 7.5를 넘기면 이제 뛰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8km 정도가 이제 천천히 뛰는 단계가 되고 7.5가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로 아래인 한 7 아니면 6.5 정도의 빠른 속보를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옆 사람과 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빨리 걸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면 무릎이 아프고 불편한데 빨리 걸었을 때는 그래도 충격을 덜 받는 것 같고 내가 관절의 부담이 적다. 그러면 빠르게 걷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걷는 걸로 치자면 이것도
방향 조금만 바꿔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건 등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산은 괜찮으냐? 이 질문 되게 많거든요. 등산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등산은 가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아무 저항이 안 걸리는 순간이 어느 순간 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 사람이랑 1시간씩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돼버리죠. 그러면 또 운동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는 지키면서 이제 등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산에서 뛰어다니는 분이 계세요. 뭐든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달리면 무릎 완전 굉장히 심하게 망가집니다.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다른 운동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에 갈 때는 아무리 얕은 산을 가더라도 폴대를 꼭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사실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40대가 지나서 운동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관절이나 이런 인대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은 분산하는 게 좋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둘 다 폴대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실 거면 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폴대가 없으면 그냥 산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가실 땐 폴대 챙기시고 숨이 찰 정도의 속도, 사실 걷는 거랑 비슷하죠. 숨이 찰 정도의 속도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달릴 때는 아픈데 자전거는 난 괜찮더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전거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립선염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자전거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제 친구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스키 안 타는 애들 많아요. 스키 타다 다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쳐서 오는 걸 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스포츠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취미는 안 갖고 싶은 거죠. 전립선염을 앓는 사람들을 매일 보는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도 자전거가 사실은 썩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그런 게 뭐냐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의 증상은 어떤 거냐면 오줌 눌 때 뭔가 따갑다거나 오줌을 놓는데도 덜 본 것 같다거나 아니면 한쪽 고환이 뭔가 실로 탁 묶어가지고 탁 당기는 것처럼 툭툭 당기듯이 아프다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정액에 피가 섞인다거나 아니면 사정할 때 통증이 생긴다거나 사정 후에 불쾌감이 하루 이상씩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립선염이거든요. 전립선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 생겨서 며칠씩 간다면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전립선이 영향을 받는 타입이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나서 전립선염의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은 내가 성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자전거를 선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구나. 그게 없다면 또 얼마든지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전립선 안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조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립선 안장이라고 부르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건 사실은 전립선을 보호하기보다는 요도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요도라는 녀석이 회음부를 통해서 지나가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자전거를 안장을 높여서 타시는 분들이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콱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회음부를 콱 찍게 되면 이 안장의 요도를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도가 찍혀서 다칠까봐 오목하게 파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전립선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 그러면 저는 뒤쪽에 엉덩이를 걸치는 부분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넓으면 전립선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에가 비었다고 해서 전립선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떤 안장을 쓰든 사실 상관이 없고 타고 났을 때 전립선염 증상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기준은 쉬울 것 같습니다. 골프 얘기 많이 하세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길죠. 많은 거리를 카트를 안 타시는 분들도 있고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걷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걷기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지고는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운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골프는 잘 치면 잘 칠수록
카트를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잘 치는 사람들은 운동이 거의 되지 않는 운동. 그래서 골프는 취미 생활에 가까운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부담을 받지도 않고 전립선에 부담을 받지도 않고 사실 뭐 어깨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수영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데 어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허락하신다면 또 수영만큼 좋은 것도 잘 없다. 관절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수영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